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우선 입법예외 중 혼합주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일단 혼합주의 뭐 어쩌고 입법예외 하면 뭐죠? 시간적 효력범위죠. 아까 설명을 다 했어요. 저번 시간에. 혼합주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항소심의심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 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1심이 끝나고 2심, 즉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랬죠. 수사 절차가 진행되든지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든지 진행되는 중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개정되면서부터는 심법을 적용하고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법을 적용해서 그 구법 하에서 있었던 소송행위는 다 효력을 인정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혼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게 이 얘기예요. 1심에서 이미 끝났는데 형사소송법 항소심 때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1심에 있었던 거는 인정해준다 그 얘기예요. 왜? 구법의 형사소송법으로 했던 소송행위를 다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소심에서 심법에 의해서 다시 또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1번 맞는 얘기죠. 2번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있다. 현행범일 경우는 제외되는 건 다 알고 있죠. 헌법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서도 회기 중에 현행범이 아닐 경우 요게 단서 붙죠. 현행범일 경우는 회기 중이든 뭐든 다 잡아갈 수 있어요.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 것을 제외하고 현행범이 아닐 경우에 국회 동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범인 경우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도 어떻게 한다고요? 체포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번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중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있는 이제 영사관 내부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판례 한번 봅시다. 9페이지 보면 여기서 중국 북경시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가 까맣게 내치는 거 있죠. 중간에 동그라미 3번 해설 부분에 대법원 2006도 5010 요거 보세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영사관 내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나라 영토 아니라 그러죠. 판례에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있는 3번 이 부분은 바로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 군속인 이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읽어줘야 오히려 얼굴도 나오고 괜찮겠네요.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 군속인 피고인이 이거는 아까 푸른 문제예요. 범행 난 10년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아내와 결혼하고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가정을 마련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미합중국 군대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 협조한 협정 내용에 적용될 수 없다 그랬죠. 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풀었던 문제죠. 10번에서 풀었던 문제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12번 다음 형사 절차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다음 형사 절차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피 신청의 사유로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이 부분은 이제 판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요게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기피 신청 사유는 이거 조금 설명을 좀 자꾸 이러면 시간이 가는데 설명을 좀 하고 할까요? 기피 신청은 뭐죠? 법관에 대해서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그건 다 알고 있죠. 제척 사유는 법에 돼 있죠. 제척 사유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기피 사유는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제척 사유가 해당되는데 계속 그 사건을 재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제척은 신청하는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히 배제되는 겁니다. 법에 있는 사유로. 그죠? 근데 기피는 뭐죠?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그죠? 근데 기피는 제척 사유가 있는 법관이 계속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받고 있을 때는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또 하나의 사유가 있어요. 뭐죠? 불공정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이때 신청할 수 있어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피 신청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했다고 기피 신청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사유가 있어요. 먼저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어떤 사유냐 하면은 우선은 기피 신청을 하면은 사면인데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사유서를. 왜 이런 기피를 하는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연 목적이 있으면 안 돼. 지연. 뭘 지연? 소송 절차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관할이 맞아야 돼. 그 재판부, 형사 3부, 3부 거기에 맞아야지. 엉뚱한 곳에 있는 사람을 기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 사유를 제출 안 했다든가, 지연 목적으로 한다든가, 관할이 안 맞았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간이 기각을 해버려. 간이 기각을.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 즉, 합의부에서 받기 전에, 심사하기 전에, 그 기피 신청을 받자마자 간이 기각을 할 수 있어요. 간이 기각. 저런 사유가 해당될 때는, 물론 간이기가 했을 때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이 있지. 뭐가 있어요? 집행이 부정지죠. 집행 정지 효과가 없어. 그죠? 이때는 없어. 원래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피 신청에 기각 결정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죠? 즉시항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물론 집행 정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요 경우는 특이하게 간이기각을 할 때는 이때는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 정지 효과가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물론 나중에 제적 기피 문제에서 또 할 건데 어차피 나온 김에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여기는 이게 지연이라고 형사절차 지연시킬 목적인 거 여기 있잖아요. 지연시킬 목적인 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이기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한번. 기피 신청 사유로 법관의 불공평한 사유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하면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기피 신청을 할 때 사유가 이 기피 신청할 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에 따라서 제척 사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척되지 않고 계속 재판에 관여할 때, 두 번째 뭐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불공평한 재판 가능성이 있을 때 불공평한 재판의 우려, 그죠? 염려가 있을 때 이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을 염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뭘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냐면 이 사안이 이게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 추측되는 게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관적 사정만 갖고도 된다라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주관적 사정은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로. 요 부분은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돼. 객관적 사유. 알았어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 문제예요. 이거 문제 잘 나와요. 주관적 사유가 있어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지금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는 말한다. 1번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미조사무소 아까 했던 얘기죠. 이거 10번인가 9번에서 했어요. 2번 그건 참조하세요. 한번 미군 범죄 원칙적으로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 자기 부작위에 의한 거 이렇게 미군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기들의 안전, 자기들의 재산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이거 뭐 있어요? 공무집행 중에 자기 부작위 이건 뭐예요? 공무집행 중에 자기 부작위. 그래서 공무집행이 아닌 외의 행위 있죠. 미군이 와서 시내에 나와 술 먹고 폭행을 했어요. 그거 공무집행이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장 넘겨서 10페이지 보세요. 범죄인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이 재판권 행사할 1차적 권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범죄의 경우는 대한민국 당군의 재판권을 행사할 1차 권리를 가진다. 그 얘기예요. 요거 하나 핵심을 두면은 우리가 경찰의 현직에 근무할 때 보면 사건 수사할 때 이제 미군들이 밖에 나와서 술 먹고 살인도 하고 폭행도 하고 막 강간도 하고 이래요. 이건 직무상 범죄가 아닙니다. 직무 중이 아니잖아요. 직무 집행 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적 재판권이 미군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경우에 1차 재판권을 그들이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죠. 주한 외국 대사에 대해서 형사범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주한 외국 대사에 대해서, 주한 외국 대사면은 뭐죠? 외국 사절이죠. 이 사람들은 아까 인적 예외 사유가 있다고 그랬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형사범으로 공소 제기. 이 사람 재판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재판권이 없는데 법원은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아까 똑같은 거 하나 있었죠? 아까 뭐가 하나 있었나?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아까 면책특권 있었죠? 그 똑같은 거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는데 공소제기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는 건 틀린다는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공소에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맞아요. 주한 외교사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권이 없어요. 근데 공소제기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선에 공소제기 됐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에요. 아까 이 캐나다 시민권 이거 위조 서문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재판권이 없다 그랬죠. 아까 형법 5조에도 해당이 안 되고 형법 6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세계주의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재판권이 없다. 그래서 답은 12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판례 그 밑에 해설에 쭉 정리해서 다 정리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도 좀 정리했어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도록 하면 되겠어요. 자, 13번 보죠. 형사소송법 적용 범위에 관한 다음 사항 또 한번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 재판권이 미친다. 이 부분이 아까 내가 서두에 저번 시간에 요거 잠깐 하다가 슬쩍 내가 넘기고 간 게 있어요. 미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한미 대사관처럼 미국 문화원도 미국의 영토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지만 이 판례가 이런 게 있어요. 미 문화원 내에서 미국에서 우물쭈물하고 관여 안 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재판권을 이제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경우에 미 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요거 1번 요거 가면서 보자. 요거에 대한 판례를 한번 보면 요 중간에 당구장 내가 하나 쳐놨는데 대법원 86도 403 요거 한번 보세요.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이 치해법권 지역이고 그곳을 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조금 예외사항들 있죠. 예외사항들. 예외의 예외사항이지, 이제. 예외의 예외사항.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화 됐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 문화원이 치해법권 지역이고 그곳을 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돼서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다. 알겠죠? 그것이 치해법권 지역으로 본다 하더라도 미문화원을 미국에서 우물쭈물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면 거기에 이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판권이 미친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2번은 보면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 절차를 위법하다고 보아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등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아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법 개정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혼합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개정되면 개정되기 전에 건 구법이 적용된 겁니다. 그건 효력 인정하는 거예요. 새로 개정된 이후부터 신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라고 그랬죠. 2번은 아까 했던 그 얘기고 3번 3번에 보면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의 그룹으로부터의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사했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대기업 그룹의 사람과 검사들이 이렇게 뭘 통화를 하는 그 내용을 즉 어떤 검사들과 대기업의 그룹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국정원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국가안전기획부라고 그랬어요. 그 국가안전기획부 이제 국정원이지 지금 말하면. 그 국가안전기획부가 불법 녹음을 한 거야, 그거를. 그 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넘겨받았어요. 국회의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검사들과
대기업의 그룹 사람과 어떤 통화하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 즉 지금의 국정원이죠.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이 불법으로 녹음을 한 거야. 그 사람도 대화하는 내용을. 그러한 내용, 녹음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넘겨받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넘겨받았어. 국회의원이 직접 녹음한 게 아니고 넘겨받았다는 얘기예요. 불법 녹음된 걸. 그 자료를 딱 보니까 그 검사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뭐 뇌물을 막 수수받고 막 이런 내용의 불법적 내용이야. 그 자료를 전부 보도자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국회에 속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회되는 당일날 그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 배포. 보도자를 만들어서요. 배포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이 과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봐야 돼. 지금 문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판례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법제사법위원회 개회 당일날 배포하는 게 하나의 판례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인터넷에 게재시켜버리는 인터넷에 게재시켜버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요 문제인데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 개회 당일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만들어서 배포한 이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이 돼서 공소기각 판결 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게 아니고 법제사법위원회 개회 당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에게 그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을 시켜서 이것이 공소제기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걸로 한다.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와 반면에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인터넷에 배포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에.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됩니다. 그 경우는 기소가 돼버립니다. 좀 요걸 좀 유념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의 내용은 지금 공소기각 판결 선고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 내용 맞고 4번은 이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에도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데 현행범인 경우는 아까 뭐라 했어요?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는 관계없이 체포한다고 그랬죠?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3번 문제, 이 3번 문제를 한번 한 페이지 넘기면 판례 내가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쭉 보시면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참고 맨 밑에 3번, 똑같은 3번 12페이지. 자, 대법원 2009도 14442. 요거에서 내용은 지금 말한 공소기각 판결 내용입니다. 요것은. 근데 그 밑에 참고 하나 있죠. 참고. 요거 보세요. 요걸 보세요. 참고. 그 다음에. 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 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다른 겁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게재해가지고 배포한 거, 이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조금 아까 나와 있는 3번 항목에 있는 것은, 그거는 다시 그거 또 봅시다. 국회의원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검사와의 대화가 아니라 검사에게 줬다는 내용을 이제 대화는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그 중앙일간지 사주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대화 주체는 조금 아까 나하고는 조금 다시 잘못 얘기했네요. 대화 주체는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와의 대화 내용을 이제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에서 이제 불법 녹음한 거예요. 그 자료를 국회의원이 넘겨받은 거죠. 근데 그 대화 내용 중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대기업으로부터 검사들이 떡값 명목으로 뇌물수수했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내용인 거지. 그거를 하나는 뭐냐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회하는 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그 국회회관 안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거야. 그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면책특권에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는 또 뭐야? 하나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 인터넷에 배포한 겁니다.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판례 사례를 비교해서 좀
기억을 꼭 해두시는 게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14번을 봅시다. 적용 범위 똑같은 건데, 이제. 자, 1번. 국회의원 면책특권. 이 부분은 뭐라 그랬죠? 공소기각 판결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소기각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공소기각에는 공소기각 판결도 있고, 공소기각 결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2번 보죠. 주한미기면 미인문하고는 아까 뭐라 했죠? 재판권이 미친다 그랬죠? 좀 전에 항목에서. 맞죠? 3번.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내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 맞죠?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죠. 4번. 캐나다 시민권. 아까 뭐라 했어요? 사조이문서 이거 뭐라 했죠? 체포관이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 뭐라 했어? 체포관이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그럼 틀린 거죠? 그럼 답은 4번이죠. 자, 그렇게 쭉 보시고, 여기도 이제 뭐 참고 3 밑에 보면, 형법, 형법 6조 다, 여기 미리 다 빼서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내 교환은 지금 인강을 보면서,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별도로 형법, 형소법, 뭐, 판례 안 찾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다 내가 다 찾아서 넣어놨어요. 전부 정리해서 찾아서 다 그 해당 항목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또 딴 작업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공부를 기본서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시험 보려면. 이 정도만, 이것만 갖고 한번 복습 정리해도 됩니다. 구차한 작업을 생략하라고 내가 시간을 괜히 낭비하지 말라고 전부 다 이렇게 찾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한 페이지 넘어 15페이지 보세요. 형사헌법 적용범위 또 한번 봅시다. 1번 캐나다. 그럼 우리나라 재판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똑같은 문제예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답이 뭐예요? 탑 1번이지 뭐 보자마자. 1번이잖아요. 나머지 뒤에 있는 거 쭉 보세요. 다 똑같은 문제죠 지금. 아까 나왔던 똑같은 문제들이 전부 여기 정리되어 있어요. 똑같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원에 나왔던 문제인데 경찰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것을 따지기 해서 또 나오고 똑같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 패턴이 그렇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 16번. 자,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에서 또 적절치 않은 것 한번 봅시다. 자, 1번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요것도 아까 했던 문제죠. 10년 이상 넘게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결혼을 하고 어쩌고 이건 뭐야?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거주한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미합중국 군속에 대한 내용으로 있는 것은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뭐 이것도 뭐 1번 문제로 답이 바로 나오네요. 형사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면 미합중국 군대에 관한 군사에 관한 협정에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야 되지, 이거는. 10년 이상 뭐 우리나라 사람처럼 결혼하고 생활했으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자기들의 협정에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번, 뭐 보나마나 1번이 답이죠.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2번, 3번, 4번 다 똑같이 앞에 나왔던 겁니다. 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17번 봅시다. 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1번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달리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대요. 아까 얘기했죠.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되면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국법을 적용할 뭐라 그랬죠.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그랬죠. 이건 뭐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수사 이전 단계를 내사 단계로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기준을 두고 있다. 요거는 좀 잘 좀 보셔야 돼요. 이 내사라는 문제가 우리 경찰에서 사실 내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경찰은 내사 단계까지는 사실 경찰이 임의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내사 단계를 거쳐서 수사의 단서를 통해서 이제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사 사법경찰 관리를 말하죠. 사경과 검사 이런 수사기관에 주가점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형사소송법이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 개시되기 전 물론 뭐 불신검문이니 변소체 검시 뭐 현행범 체포 이런 건 뭐 수사의 단서지만 형사소송법에 다 규정이 돼 있죠. 물론 불신검문은 뭐 별도로 경정한 직무집행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수사의 단서를 통해서 수사의 개시로 넘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형사소송법의 적용 부분이고 그렇게 넘어가기 전 단계, 내사 단계, 완전 내사 단계 이 단계는 사실 형사소송법의 적용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내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의 어떤 경찰청의 훈련이나 규칙에 의해서 내사 자체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수사 이전 단계 내사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면 뭐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쭉 듣고 보면 뭐요? 틀려 맞아. 틀리죠,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사 단계 이래 나오면 형사소송법 규정돼 있다. 이건 아니라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건 규정이 안 돼 있다. 틀린 겁니다. 3번에 현행 형사법은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나며 공판대에서 피고인 좌석의 위치도 변호인과 분리되어 법관과 따로 직접 대면하도록 대응시키고 있다. 요 부분은 이제 그 법원 배치도에 대한 문제인데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드라마나 여러 가지 뭐 TV, 영화, 매체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우선 법관이 딱 재판장의 좌석이 맨 앞에 딱 있으면 이쪽으로 검사석이 있죠. 법관이 앉은 자리에 우측으로 검사석이 있죠. 그 검사와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대등해야 되죠. 나중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뭐 적정 절차의 원칙 뭐 이런 거 있죠. 당사자 대등주의, 무기 대등주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와 대등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검사와 마주보고 있어야죠. 대등해야죠. 대등하게 싸워야죠. 딱 둘이 싸우는데 그러면 한 사람 옆에 딴 데 쳐다보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마주보고 싸워야죠. 검사와 피고인은 어떻게 해요?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변호인이 도와줘야 되니까 변호인 옆에 있어야죠. 이렇게.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방청석은 어떻게 해요? 방청석은 이 옆에 여기에서 이제 구경하겠죠. 방청석, 방청석은. 그 정인석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정인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딱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나는 거는 맞는데 물론 강한 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원칙은 당사주의 원칙이고 직권주의를 보강하죠. 우리나라는. 직권주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당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판장에서 피고인 좌석의 위치는 어떻게 해요? 법관과 직접 대면토록 이렇게 대면하도록 여기가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당사주의를 원칙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검사와 대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4번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시작되고 그렇죠. 당연히 형사법은 공소제기를 해야 공판 절차가 시작되죠. 검사의 공소제기 즉 기소가 없으면 재판을 못해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거죠.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못해요. 근데 예외로 기소 독점죄 예외로 즉결 심판 청구 있죠. 경찰서장이 한 그 예외로 하나 있긴 있는데 자, 그 정도로 보고 피내사자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거 잘 보세요.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뀐다고. 공소제기를 하면 피의자가 됩니까? 피고인이 됩니까? 당연히 공소제기가 되면 공판수사가 가면 피고인이 되는 거죠. 피의자로 바뀌는 게 아니고 피고인이 되는 거죠.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보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주의 제도적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면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 전에 잠깐만 좀 설명을 좀 이걸 지우고 일단 실체적 진실주의가 여기 나왔었는데 형사소송법의 서두에 보면 먼저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목적이라고도 해요. 목적. 여기다 물론 당연히 붙이면 형사소송법에 붙겠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이념 또는 목적 이게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은 딱 세 가지가 있죠. 다 알다시피 첫 번째 뭐 있어요? 실체적 진실주의 또는 진실발견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뭐 있죠? 적정 절차 원칙 그죠? 세 번째 뭐 있죠? 세 번째 뭐 있어요? 신속한 재판의 원칙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형사법 실체적 형사법 이념으로는 또 다른 말 하면 목적이라 했죠. 그것은 뭐 세 가지 딱 있어 세 가지. 그 중에 이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또는 실체적 진실주의가 최고의 이념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최고의 이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사소송법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형법을 사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형법, 형사소송법이 작용합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하죠. 이 형사법은 사건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사건이 없으면.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사건이 없을 수 없죠. 사건이 발생이 돼야 형법이든 형사법은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발생될 걸 예정해서 형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법은 뭐죠? 실체법이죠. 실체법인데 그건 뭐죠? 형벌, 즉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형법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그것은 뭐 결국 그 의미는 뭐죠? 국가 형벌권. 즉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저 형법에는 개인적 법익 침해범, 그 다음에 또 사회적 법익 침해범, 또 국가적 법익 침해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국가가 처벌하는 겁니다. 국가가. 그게 형사법이죠. 국가가 처벌하기 위해서 형법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형법을 만든 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국가가 범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가해서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형법이잖아요. 즉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형법인데, 이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이 발생되면 발생된 그 사건을 확정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사소송법 195조, 196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개시권이지만 물론 의무로 돼 있죠.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범죄가 혐의가 있다고 소라됐을 때는 범인 범죄 사실 증거에 대해서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검사에게 해놓고, 196조에는 사법경찰한테 뭐라 했습니까? 역시 범죄 혐의를 인식했을 때는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범인 범죄 사실 증거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 진행 하나 더 붙었지만 경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걸 수사를 통해서 그 범죄 사실을 확정해야 돼. 즉 사실 인정, 사실 존재를 인정. 저 범인을 검거했는데 이 범인이 저 범죄 사실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확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이 뭐죠? 범죄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증거 수집하고 또 그걸 보존해놔야지. 왜? 공판장에 가서 증거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보존해야 돼요.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보존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사 절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에 들어가고 그 사실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재판 과정 증거, 사실 심리 절차, 즉 증거 조사 절차를 거쳐서 사실 확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서 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뭘 적용해요? 형법을 적용해야죠. 당연히 형법에 다 뭐가 범죄고 이 범죄는 무슨 처벌을 하겠다 규정해놨잖아요. 실체법으로. 그 형법을 사실 확정된 거 사실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재판이에요. 재판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그 지금 실체 진실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사실 확정을 해놓은 것에 대해 수사를 해서 해놓은 그거를 공판을 통해서 심리를 조사를, 증거조사를 해가지고 형법을 적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형을 과해가지고 선고를 해서 형을 집행하죠. 집행하는 게 뭐예요? 국가 형벌권을 결국은 실현시키는 거죠. 국가 형벌권을 실현시키는 게 최종 목표예요. 사실은 형법, 형사소송법의 목표는. 그죠? 그거 왜 만들었습니까? 사건이 발생되면은 그 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실을 확정해서 사실에 형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적용한 걸로 그 사람에게 과형을 해가지고 선고를 해서 집행을 하는, 처벌하는, 이게 국가 형벌권 실현이 최종 목표잖아요. 그게 뭐예요? 실체적 진실 발견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아닌 걸 발견해서 거기다가 형법을 적용해서 형을 과하면 안 되죠. 그건. 사실을 확정한다는 의미의 실체 진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얘기죠. 결국 그건 뭐죠? 국가 형벌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실체 진실 발견주의라는 게 최고의 형사소송법의 이념이고 또 형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최고의 이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실체 진실 발견주의, 실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윤곽을 다시 정리하고 나가야 돼서 좀 설명을 좀 몇 번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 자, 실체 진실주의 제도의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비상상고제도. 이제 비상상고제도는 재심하고 같이 뭐죠? 비상 어떻게 구세 절차죠. 확정 판결 끝난 이후에도 재심, 사실 오인에 대한 재심, 그죠? 또 법정 적용에 오인을 시정하는 뭐죠?
비상항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자백보관법칙. 이건 뭐죠?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보강 증거가 없으면 쓸 수 없다. 이게 보강법칙이죠. 그 다음에 3번 정장주의, 영장주의. 강제 처분할 때는, 강제소할 때는 뭐라 하라고요? 영장주의에서 해라. 그죠? 법관, 즉 판사 발부한 영장에서 해야 된다는 게 영장주의죠. 네 번째, 피고인 진술 거부권 고지. 피고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는 그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실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맞겠냐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비상상고제도는 실체적 진실과 조금 거리가 멀죠. 왜냐? 법령 적용의 오인이니까. 그죠? 법령 적용의 오인이니까. 사실보다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비껴나는 거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두 번째, 자백 보관법칙은 뭐죠? 아무리 자백했어도 그 자백이 임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이다. 만약에 피고인에게. 그렇다면 그걸로 유죄 증거를 쓰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여나. 그래서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다시 보강 증거를 더 내놔라 이거죠. 내놔라 이거죠. 보강 증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죠?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보겠다는 거죠. 그 얘기죠. 2번이. 그럼 2번이 맞겠네요. 3번 영장주의 뭐죠? 강제 처분, 즉 강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영장주의가 있는 거죠. 실제 진실을 발견하려면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뭐 가서 이상하다 범죄 저지르는 좀 의무가 있다 그러면 가서 바로 그냥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하고 막 갖다 유치장 집어넣고 조사하는 게 실체 진실 발견하는 게 빠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왜냐? 그건 인권 유린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영장주의를 맺는 거 아닙니까? 영장 예사라 심사를 해야 되지 않냐? 아무나 체포하고 아무나 구속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 이게 실체 진실 발견주의에 방해돼요, 방해 안 돼요? 방해되지. 그렇지만 진짜 실체 진실 발견하려면 그런 거추장스러운 거 없이 막 해야지. 그래야지 실제 나쁜 놈 빨리 처단하고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런 영장주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실체 진실 발견주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피고인 진술 거부 고지. 실체 진실 발견하려고 하는데 진술 거부해도 된다는 거 고지해주는 게 그렇게 해주면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실체 진실 발견은 오히려 어려워지죠. 하지만 왜 그래요? 인권 보호하는 거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진술 거부권이라는 걸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진실 발견이라는 개념을 우선 내가 쭉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면 헷갈리는 데 하나도 없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답은 2번이죠. 19번 또 실체 진실주의입니다. 요거 하나 더 하고 좀 쉬고 합시다.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실체 진실 발견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당사주의나 입증에 구속받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실체적 실체 진실주의가 구별한다. 여기서 형식적 실체 진실주의라는 거와 실체 진실주의 요 두 개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민법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가 뭐냐면 형사소송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죠. 당사주의면서 원칙이면서 직권주의를 보강한다고 그랬죠. 직권주의적 요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법원의 판사가 즉 법관이 재판장이 증거수사도 직접 할 수 있고 개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민사소송이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 처분주의가 작용되기 때문에 당사자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 거예요. 원고와 피고가 또 저들 화해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종결돼 버려. 민사소송은. 근데 형사소송은 그렇게 안 돼요. 형사소송은 국가가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 멋대로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국가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식적 진실주의와 실체 진실주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나 입증에 구속받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되죠. 당연히 구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번 형사헌법 기본 이념이지만 인권보장 등의 이유로 어떻게 되죠? 제약을 받는다? 맞죠. 세 가지 이 이념 중에 실체 진실주의가 사실 최고 이념인데 이것만 하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권이 잘못되면 침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면 적정절차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 적정절차 원칙도 나중에 문제 나오겠지만 이 적정절차 원칙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체 진실주의가 제한이 되지. 또 그렇게 제한을 해야 인권이 보장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신속한 재판도 마찬가지지. 신속한 재판도 나중에 보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개인의 어떠한 그 사회적 비난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빨리 조속히 끝내줌으로써
개인의 이익, 즉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증거의 인멸이나 증거 부패를 빨리빨리 신속히 재판함으로써 증거는 어떻게 신선한 게 향기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신선한 증거가 제대로 된 증거란 말이야. 그래서 신속한 재판하면서 어떻게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공익적 이익도 있어요. 신속한 재판은 소송 경제에서 좋고, 그래서 이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 이익과 공익의 이익 두 가지의 이익을 다 갖고 있어요. 이 특징이 있어. 3번은 이것도 문제 그거 잘 나온다고 또. 그래서 이런 의미로 실체 진실주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제한도 된단 말이에요. 이념상의 제한이라고 하는데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인간 능력으로 제한이 된다. 이 인간 능력에 의해서 제한이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수사기관 뭐 검사 이런 사람들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그 증거 수집을 통해서 완벽한 실체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인간 능력의 한계로 또는 뭐 또 그 외에도 뭐 비용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현행법은 실체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송 절차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대해서 당사자 처분을 허용해요. 당사자 처분을 허용한다. 이거는 일단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당사자 처분 허용 안 된다고 그랬죠.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 처분은 안 된다 이겁니다. 당사자끼리 화해하고 당사자끼리 지 멋대로 해하고 끝나는 거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형사소송에서는. 왜? 형사소송 국가 형법권을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19번에 안 되는 거예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박스로 19페이지 보면 실체 진실주의와 형식 진실 구별, 실체 진실 한계 이것도 정리해놨어요. 한번 참조하시고 20번 하나만 더 하고 잠깐 20번 실체 진실에 대해 설명 틀린 것은 1번 형사 절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아주 원론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실체 진실주의가 뭐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그 범죄 사실이 맞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또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거죠. 이 범인이 저 사건을 저질렀다는 거, 이걸 밝히는 거예요. 즉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죠. 객관적 진실을. 주관적 진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안 되죠. 그건 개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관적인 것은. 객관적인 건 뭡니까? 객관적 자료, 즉 증거. 증거가 객관적 자료죠.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307조에 뭐가 돼 있죠? 증거재판주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죠? 사실 인정은 객관적 자료인 증거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문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서 사안의 진상을 밝힌 것이다. 맞는 거죠. 2번은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당사 쌍방의 적극적 주장 입증이 효과적으로 실체 진실주의는 직권주의와 부합되지 않는다. 실체 진실주의가 직권주의와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체 진실주의는 뭐예요? 범죄 사실을 확정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거죠. 뭐가 실체적 진실인지를 밝히는 거죠. 객관적 진실을 증거로 밝히는 게 실체 진실주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직권주의가 반드시 선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법원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 진실주의는 민사소송은 법원이 직접 개입 안 해도 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직권주의가 반드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체 진실주의도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다 배워서 공부해서 알겠지만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있고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있죠. 그래서 이 실체 진실주의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두 가지가 양존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실체 진실주의는. 그래서 그 강약의 차만 갖고 그런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2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당사 쌍방의 적극적 주장 입증이 효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주의는 직권주의와 부합되지 않는다. 틀린 겁니다. 그죠? 3번 실체 진실주의 발견은 적정한 절차에 의해 발견되어야 하므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증거능력 부정되는 위법 수집 증거, 즉 절차를 위반해서, 즉 법적 절차를 위법하게 해서 수집한 증거, 즉 위법 수집 증거 있죠. 이것은 애초에 증거능력이 없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자백 배제 법칙, 임의성 없는 자백 하나, 두 번째 위법 수집 증거, 두 번째 또 하나는 뭐죠? 전문 증거. 이 세 가지는 자백 배제 법칙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 다음에 전문 법칙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배제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당연히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어떻게 하죠?
실체 진실 발견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서 인정할 수 없죠. 인정하면 안 되죠. 그건 실체 진실 발견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4번 인간 능력 한계를 내어 법관의 범죄 사실에 인정한 이 함정 의심이 없는 정도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정 의심이 없을 정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확신 정도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력 부분 가면 이제 판사가 갖는 그 증명력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결론은 재판을 하면서 이제 사건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해서 결론 누가 내려요? 판사 내리는 판사가 법관이 재판장이 내리는 거죠. 결론은 그때 뭡니까? 어떻게 결론 내리죠? 모든 증거와 모든 걸 다 통합해 종합해 가지고 그 재판장이 뭘 결론을 내려요? 함정 의심이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유죄의 확신, 심증, 형성 요게 바로 뭐죠? 그게 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증명력은 판사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유심증주의라고 그래요. 308조에 자유심증주의가 있죠. 자유심증주의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즉 판사의, 즉 법관, 재판장의 자유심증, 심증에 의해서 재판의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엔 결론이 뭐라고요? 함정 의심이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확신인 심증, 형성. 어떻게 해서 함정 의심이 없는. 왜 그러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봐도 심증 형성을 인정해준다. 증명력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21번에 이제 신속한 재판인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